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필기시험 적중 예상 문제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시험 적중 예상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핵심 요약 정리고요. 두 번째는 예상 문제 풀이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책은 어떻게 사용하시면 좋냐면요. 그동안 이론 공부를 하셨잖아요. 이론을 영상을 보셔서 공부를 하셨고요. 또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셨죠? 기출문제 풀어보시니까 어때요? 오, 괜찮죠? 네, 그런데 시험장에 막상 가면은요. 시험장에 머리가 하얘진단 말이에요. 저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봤는데 머리가 하얘져요. 내가 뭘 공부해야 되지? 막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공부한 게 뭐지? 생각이 가끔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아는 건데?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나올 만한 것들, 핵심 요약, 핵심 이론을 정리한 다음에 그거를 제 목소리로 제가 녹음해서 들어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잘 안 까먹어지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약 150개의 문제를 핵심만 요약을 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설명할 텐데요. 이거를 집에서 잘 때 틀어놓으시면서 들으시면 좋고요. 또 지하철 이동할 때, 다른 데 갈 때 음성만 들어도 괜찮잖아요. 들으시면서 아,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까먹질 않게 되겠죠. 우리가 이게 60문제 중에서 36개만 맞으면 합격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틀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36개만 맞으면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아는 걸 틀리지만 않아도 40개 정도는 맞을 수 있어요. 40문제 정도는 우리가 아는 데서 반드시 나와요.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긴가민가 이건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핵심만 요약을 해서 약 150개, 많지도 않죠? 60문제 중에서 150개면 몇 개 안 되잖아요. 이것만이라도 절대 틀리지 말자는 거예요. 틀리지 않으면 합격합니다. 그럼 되겠죠? 그리고 이걸 들었는데 난 도저히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처음 듣는 건데? 만약에 그러신다면 다시 이론 시간으로 가셔가지고 그 부분만 다시 들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처음 듣는 거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네, 여기는 어떤 거냐면 이거였지 확실하게 다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피부학과 용어 정리입니다. 심선은 이거 잘 때 틀어놓고 주무세요. 자전거처럼. 또 그렇게 사시면 좋겠죠? 피부학과 용어 정리입니다. 심선은 용접봉에서 붉은 철사같이 생긴 금속봉을 심선이라고 그래요. 피복제는 심선을 둘러싸고 있는 응고되어 있는 가루입니다. 용적은 심선이 녹아서 된 샘물 방울이죠. 용착은 용적이 모재에 착하고 달라붙는 것이에요. 용착 금속은 용착된 금속이 쌓여 있는 거. 슬랙이라는 것은 용착 금속 위에 쌓여있는 돌 같은 물질, 똥이라고도 부르죠. 용접 끝나고 나 털어내는 거예요. 용융지, 용융풀은 모재가 녹아있는 용액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용락은 모재에 구멍이 뚫리면서 샘물이 밑으로 쏟아지는 거, 막 불쇼하는 거예요. 그런 거 용락이라 한다 그랬죠. 용입, 용융지의 깊이, 모재가 녹은 깊이를 용입이라 합니다. 용입이 깊다 그러면 많이 녹은 거고, 용입이 얕다 그러면 조금 녹은 거죠. 아크 길이, 전극 끝에서부터 모재까지 그 길이입니다. 그거를 아크 길이라 해요. 두 번째, 용적 이행의 형태는 단락형, 입상형, 글로벌형이죠. 스프레이형 세 가지죠. 용적 이행의 형태가 아닌 거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잖아요. 단락형은 샘물의 모재와 용접봉이 달랑말랑한 거. 입상 이행형은 용적이 동글동글하게 몽글몽글 내려오는 거예요. 스프레이형은 용적이 비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용접봉의 용융 속도는 아크 전류와 용접봉 쪽의 전압 강하입니다. 세 번째, 용접회로. 용접회로라는 것은 용접기에서 전류가 흐르는 순서예요. 용접기, 전극 케이블, 홀더 및 용접봉, 모재, 접지 케이블, 용접기로 가는 것을 용접회로라 합니다. 용접입렬 H는 V분의 60 이하이죠. 60 이하이. 자, 용접입렬의 단위는 줄 퍼 미닛이에요. 여기 미닛으로 나눴잖아요. 줄 퍼 미닛이에요. 자, 여기서 E는 전압이고요. I는 전류값, V는 용접 속도인데 센티미터 퍼 미닛입니다. 자, 용접입렬이란 건 뭐냐면요. 용접 시 모재에 들어가는 열이고요. 용접입렬 H는
전류와 전압에 비례하는 한계죠. 하지만 용접 입렬은 용접 속도와는 반비례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죠. 직류 전극성 DCSP죠. 모재를 플러스, 홀더를 마이너스에 놓은 거예요. 모재가 플러스에 연결되어서 플러스 쪽에 70에서 80% 열이 가기 때문에 열이 모재로 집중돼요. 그래서 모재 용입이 깊고 비드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후판 용접, 두꺼운 판을 용접할 때 좋아요. 직류 역극성은 DCRP죠. 모재를 마이너스, 용접봉을 플러스 쪽에 놓은 거죠. 홀더 용접봉 쪽에 플러스가 연결되어서 용접봉 쪽으로 70에서 80% 열이 집중됩니다. 용입이 그래서 얕고 비드폭은 넓고요. 용접봉은 굉장히 잘 녹겠죠. 박판 용접에 적합합니다. 7번 직류 전극성, 교류, 직류 역극성의 용입, 녹음 깊이를 비교하자면은 용입은 직류 전극성이 가장 깊겠죠. 그 다음 교류, 직류 역극성 순으로 용입이 깊은 차이가 있고요. 비드폭은 거꾸로 직류 역극성이 가장 넓습니다. 그 다음 교류, 직류 전극성은 비드폭이 좁습니다. 8번 전진법이라는 것은 아크의 방향과 토치의 진행 방향이 동일한 건데요. 전진법은 열효율이 좋지 않고 변형이 심합니다. 용입이 얕기 때문에 박판 용접에 적합하죠. 후진법은 아크 방향과 토치 진행 방향이 반대로 가는 거죠. 열 효율이 좋고 변형도 적고 잔류력도 적고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좋은 거네요. 용입이 깊어서 후판 용접, 두꺼운 판 용접에 적합합니다. 자, 10번 아크 쏠림 방지 대책. 아크 쏠림 방지 대책은 안 나온 적이 없죠. 아크가 어떻게 하면 아크 쏠림을 방지할 수 있나요? 첫 번째, 아크가 쏠리는 반대 방향으로 운봉하시면 돼요. 봉을 틀어준다는 얘기죠. 두 번째, 아크 길을 짧게 하시면 되고요. 길게 하면 안 돼요. 접지를 2개 이상 하면 되고요. 접지를 용접부에서 멀리 하시면 되고, 교류 용접기를 사용하시고요. 후진법을 사용하고 엔드탭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직류 용접기와 교류 용접기를 비교해 보면요. 직류 용접기가 가격은 좀 더 비쌉니다. 교류 용접기는 좀 저렴한 편이고요. 무부하 전압은 직류 용접기는 40에서 60V라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교류 용접기는 70에서 80V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류 용접기는 전기 충격을 받을 위험이 낮지만 교류 용접기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무부하 전압에 해를 입을 수 있죠. 그래서 전격 방지기를 달아야 되죠. 자, 구조는 직류 용접기는 굉장히 복잡해요. 교류 용접기는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류 용접기는 수리하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교류 용접기는 거의 고장도 잘 안 나고요. 또 수리하기도 쉽습니다. 아크는 직류 용접기는 한번 뿌렸으면 계속 뿌렸죠. 한번 마이너스면 계속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아크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교류 용접기는 아크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한 번은 모재가 뿌렸었다가 한 번은 용접봉 쪽이 뿌렸었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저 교류 용접기 좀 알아볼까요? 가동 철심형 교류 용접기는 코일이 감겨진 철심이 이동하면서 누설 자속을 가감하여 조정하는 건데요.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철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류를 조정하는 거죠. 미세한 조정이 가능하고요. 조정의 폭이 큽니다. 사용 시간이 많아지면 철심 부위에서 호음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가동 코일형 교류 용접기는 1차 코일과 2차 코일인데 이 중 하나를 이동시켜서 코일 간의 간격을 조정하여서 용접 전류를 조정하는 것을 가동 코일형 교류 용접기라 하고요. 고가이고 현재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자, 14번째 탭 전환형 교류 용접기. 코일이 감겨진 수의 변화로 전류를 조정하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이 코일이 감겨져 있는데요. 용접을 하는 도중에 탭을 빼버리면 스파크 바바박 뛰고 난리가 난다 그랬죠. 그래서 절대로 운전 중에는 탭을 전환하시면 안 돼요. 가포와 리액터형 교류 용접기는 리모컨을 쓰는 거죠. 가변 저항, 리모컨의 변화로 여자 전류를 조정하는 것에 의해서 전류를 조정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리모컨으로 전류를 조정하는 것을 가포와 리액터형이라 하는데요. 원격 조정이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리모컨을 쓰니까요. 그다음에 이동 시간이 절약되죠. 왜냐면 용접기까지 가서 용접 전류를 조정하고 또 오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바로 옆에 리모컨을 놓고 하면 되니까요. 16번째 교류 용접기 부속 장치. 고주파 발생 장치는요. 아크 전류의 고전압의 고주파를 중첩시키는 거예요. 용접봉이 모재에 닿지 않아도 아크를 발생시키는 것을 고주파 발생 장치라 하죠. 전격 방치 장치는 무부하 전압을 20에서 30V로 유지시켜 전격 해를
입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핫스타트 장치는 아크 초기에만 용접 전류를 크게 하여서 아크가 안정되게 하는 장치인데요. 아크 발생이 쉬워지고 아크가 안정되므로 기공 등 결함이 덜 생깁니다. 초기에 용접 전류가 크므로 용입도 양호하고요. 원격 제어 장치는 가변 저항을 분리시켜 리모컨처럼 작업자 옆에 두고 전류값을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17번 무부하 전압에 따른 정격이라는 건 전기 충격의 준말이에요. 정격의 해는 20에 30V 되면 근육의 수축이라 찌릿하다 이 말이죠. 50V가 되면은 심장이 약한 사람 심장이 멎어져 버릴 수 있어요. 죽는다는 얘기죠. 100V 넘으면 죽거나 재수 좋으면 살 수도 있는데 심각해요. 100V 이상 되면 죽어버려요. 사람이 대부분. 자, 교류용접기를 표시하는 방법은 AW000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AW300이다 그러면 AW에서 AW는 교류 용접기라는 뜻이고요. 300은 정격 2차 전류를 의미해요. 300이라고 되어 있으면 300A까지는 용접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용접기 사용률은 총 용접 시간 분의 용접기 사용 시간 곱하기 100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사용 시간이 얼마예요? 용접기 사용 시간하고 또 휴식 시간을 더한 것이죠. 용접기 허용 사용률은요. 용접기 허용 사용률은 실제 용접 전류의 제곱을 전격 2차 전류 제곱으로 나눈 다음에 전격 사용률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역률이라는 것은 역전소로 외우시면 된다고 그랬죠. 역률은 전원 입력분의 소비 전력 곱하기 100이고요. 전원 입력은 뭐냐? 2차 무부하 전압 곱하기 전격 2차 전류이고요. 소비 전력은 소안에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소비 전력은 아크 출력 더하기 내부 손실이에요. 아크 출력은 그럼 뭐냐? 아크 전압 곱하기 아크 전류입니다. 자, 효율은 효소와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그랬죠. 효율은 소비 전력분의 아크 출력 곱하기 100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소비 전력은 위에서 했죠. 소비 전력은 소안에 소비 전력은 아크 출력 더하기 내부 손실이에요. 아크 출력은 뭐냐? 아크 전압 곱하기 아크 전류가 되겠습니다. 23번 피부와크 용접기의 특성 보겠습니다. 수화 특성이란 것은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단자 전압이 감소하는 특성인데요. 피부와크 용접기에서만 일어나는 특성이에요. 부저항 특성이라는 것은 용접 아크는 전류가 커지면 저항이 작아져서 전압이 낮아지는 특성인데 수화 특성과 비슷한 내용이죠. 정전류 특성이라는 것은 아크 길이와 관계없이 전류가 거의 일정한 거예요.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피복아크 용접기의 특성으로 알맞은 것 1번 수화 특성 나머지를 쭉 넣을 수 있겠죠. 또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피복아크 용접기의 특성이 아닌 것은 1번 수화 특성, 2번 부호 특성, 3번 정전류, 4번 정전압 특성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피복아크 용접의 수화 특성은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피복아크 용접봉의 용착금속 보호하는 방법은 가스 발생식, 슬랙 생성식, 반가스 발생식입니다. 피복제의 종류는요. 첫 번째, 가스 발생제는 석회석, 녹말, 톱밥, 셀룰로스가 가장 흔하게 많이 알고 있는 거죠. 네. 고셀룰로스계 용접봉하고도 관련이 있죠. 슬랙 생성제는 산화티탄, 석회석, 일미나이트. 아크항전제는 산화티탄이 시험에 잘 나오죠. 석회석, 규선나트륨이 있어요. 탈산제는 페로망간, 페로실리콘, 페로티탄, 알루미늄, 망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탈산제죠. 탈산제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피복제 역할은 첫 번째 아크를 안정시키고요. 산화 및 질화를 방지합니다. 용적을 미세화하여 용착이 잘 되게 해서요. 용착 효율을 향상시키고요. 급냉을 방지하고 급하게 냉각하는 걸 방지한다는 거죠. 설행하여 천천히 쉽게 하여 취성을 방지합니다. 5번 전기 절연 작용이 있고요. 6번 합금원소를 첨가할 수도 있고요. 7번 탈산 정련 작용이 있습니다. 27번 용접 자세 보면요. F는 아래 보기예요. H는 호리젠탈 수평 보기, V는 버티칼 수직 보기, O는 오버헤드 위보기입니다. 피복 아크 용접봉 표시하는 방법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24301이라고 되어 있으면 2라는 것은 일렉트루드라고 해서요. 전극봉, 전기 용접봉에서 사용하는 전기 용접 사용하는 전극봉이다 이런 뜻이에요. 뒤에 있는 43이라는 것은 용착 금속의 최저 인장 강도입니다. 세 번째 0이라고 되어 있죠. 430이라서 0은 용접 자세인데요. 0이나 1은 전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끝으로 마지막에 있는 1이라는 숫자는 피복제 종류예요. 자, 그래서 이 4301은 뭐예요? 일미나이트계 용접봉이죠.
자, 그러면 피부과학 용접봉 종류를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313 라고고로 외우면 된다 그랬죠? 313 라고고가 뭔지 처음 듣는데요. 그러면 다시 이론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24301은 일미나이트계, 24304는 라임 티타니아계, 24313 고산화 티탄계, 24316 저수소계. 저수소계 시험에 제일 잘 나오잖아요. 저수소계 좀 더 설명하자면 석회석 형성이 주성분이고요. 수소 함량이 극히 적어요. 그럼 수소가 뭐 문제가 있을까요? 네, 수소가 대부분의 균열의 원인이고요. 또 기공의 원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하는 거죠. 4316 저수소계 용착금속 기계 성질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걸 많이 써요. 저수소계 용접봉을 많이 써요. 내 균열성이 우수하다. 왜 그럴까요? 균열이 안 생겨요. 왜 그래요? 균열의 원인은 수소기 때문에 수소가 덜 들어있는 저수소계니까 내 균열성이 우수합니다. 용접 전에 300도씨에서 1시간 정도 건조하신 다음에 사용하셔야 돼요. 저수소계가 시험에 잘 나오죠. 24326 철분 저수소계, 24327 철분 산화철계입니다. 자, 30번. 치수상 결함은 변형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치수상 결함인 것은 고르라면 변형 고르시면 돼요. 구조상 결함, 구조상 여러 개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언더컷부터 볼까요? 언더컷이라는 것은 용접부가 모재보다 낮고 파먹은 것처럼 돼요. 용접을 했는데 파먹은 것처럼 이렇게 파먹은 것처럼 된 거. 이것을 언더컷이라 한다 그랬죠? 발생하는 이유는 전류가 너무 높고요. 운봉이 너무 빨라요. 아크 길이가 너무 길면 생깁니다. 그러면 방지 대책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적정한 전류를 사용해야 되겠죠? 너무 전류를 세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운봉 속도 너무 빨리 하지 말고요. 천천히 알맞게 하시면 되겠죠? 아크 길이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아크 길이도 짧게. 아크 길이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거의 대고 가도 상관없어요. 보수 방법은 이 부분을 가는 용접봉으로 다시 용접하시면 돼요. 이렇게 용접하시면 되죠? 자, 오버랩 보고요. 오버랩은 용착금속이 흘러 넘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 넘쳐버리는 거예요. 발생한 이유는 전류가 너무 낮은 경우, 운봉을 너무 하나, 둘, 하나 이렇게 천천히 하면은 오버랩이 생겨요. 방지 대책은 적정한 전류를 사용하면 되죠. 전류 좀 올리시면 되잖아요. 속도도 좀 빨리 조금 더 빨리 알맞게 하시면 되겠죠. 보수 방법은 결함 부위를 여기를 갈아내버리면 돼요. 제거하고 다시 용접하시면 돼요. 자, 기공이라는 건 용접부 내부에 생긴 공기방울이에요. 주로 수소, 일산화탄소, 질소, 수소, 일산화탄소, 질소 이런 것들이 안에 용접부 안에 있으면 그걸 기공이라 하죠. 발생 이유는 대부분 습기, 페인트, 이물질 이런 것들 때문에 생깁니다. 방지 대책은 비 오는 날 용접하지 마시고요. 이물질도 제거하시고요. 또 흡수되지 않도록 용접봉이 흡수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죠. 보수 방법은 다 파내고 다시 용접해야 돼요. 피트라는 거는 공기방울은 공기방울인데 모재 표면에 있는 거예요. 용착금속 안에 있는 건 기공이고요. 용착금속 표면에 있는 거는 피트라고 부릅니다. 발생 이유는 똑같아요. 습기, 페인트, 이물질 흡수하면 생깁니다. 방지 대책은 비 오는 날을 용접하지 마시고요. 이물질 제거하고 용접하시고요. 또 피복제 또는 용접봉이 흡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죠. 균열을 크랙이라고 돼요. 크랙이 왜 생겨요? 용접부에 생긴 균열인데요. 수소 때문에 생기죠. 또 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방지 대책은 수소 때문에 균열이 생기니까 수소가 안 들어가 있는 용접봉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은점은 용접부의 파단면에 생긴 물고기가 비늘 모양 같이 생긴 결함인데요. 왜 생겨요? 수소 때문에 생기잖아요. 그럼 방지 대책은 뭐겠어요?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또 용접한 다음에 수소가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상온에 방치하면 돼요. 냅두면은 수소가 빠져나와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상조직이라는 것은 용접부 파단면에 생긴 서리 모양의 주상적으로 보이는 거, 눈 모양으로 생긴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선상조직 왜 생겨요? 수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럼 방지 대책은 뭐예요?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슬랙 섞임, 8번 슬랙 섞임이에요. 슬랙 섞임이란 건 용착금속 안에 슬랙이 남아있는 거예요. 발생 이유는 용접을 잘 못해서 그러겠죠. 용접 못하니까 그러겠죠. 낮은 전류를 사용하거나 용접봉 방향이 이상하거나 용접을 속도가 좀 느리거나 막 하면은 이게 슬랙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안에 섞여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방지 대책은 용접 연습을 더 하시면 되겠죠. 네. 전층, 한 층 용접을 하신 다음에 또 그 다음을 하실 때는 그 전층에 있는 슬랙을 슬랙 해머로 잘 털어가지고 슬랙을 확실히 제거하시면 되겠죠. 또
전류를 적절하게 쓰시면 되겠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전류를 잘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패터는 용접 부위에 떨어진 좁쌀처럼 작은 용착 금속, 슬랙 이런 거 막 떨어져서 나타나서 붙어 있는 거 이런 거 스패터라는데요. 발생 이유는 너무 높은 전류를 사용하거나 아크릴이 길거나 용접봉이 흡수되면 생깁니다. 방지 대책은 적절한 전류를 사용하시고요. 아크 길이도 적절하게 또 잘 용접봉, 건조된 용접봉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융 물량이라는 것은 용접 시 모재가 완전히 녹지 않은 거예요. 발생 이유는 용접이 미숙하고요. 낮은 전류 사용하거나 용접봉 방향이 이상한 경우에는 용융 불량이 생길 수도 있겠죠. 크레이터 불량이라는 것은 용접 끝부분에 분화구 같이 생긴 결함인데요. 발생 이유는 크레이터 처리를 하지 않았고 급하게 용접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생깁니다. 방지 대책은 크레이터 처리를 확실하게 해줘야 되겠죠. 피복 아크 용접봉 홀더, 피복 아크 용접봉을 끼워서 용접하는 기구를 피복 아크 용접 홀더라 해요. 두 가지가 있는데 A형이 있고 B가형이 있는데 A형은 손잡이뿐만 아니라 홀더 전체를 전부 다 절연한 것을 A형이라고 하고요. B형은 손잡이 부분만 절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A형 써야 되겠죠? 숫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300이다 돼 있다 그러면 그 300이라는 것은 전격 용접 전류예요. 300A까지는 쓸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33번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의 특징. 용극식, 소모식 자동 용접입니다. 용접 헤드, 주행 대차, 가이드 레일로 이루어져 있죠. 플럭스 안에서 아크가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불가시 아크 용접이에요. 전류 밀도가 굉장히 높고요. 용입이 깊어요. 그래서 한 패스, 한 번 용접할 때 70mm까지 용접이 가능하고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을 이루는 다른 말은 자모 용접, 링컨 용접, 유니언 멜트 용접, 불가시 아크 용접 이렇게 불리죠. 34번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의 장점은요. 용입이 깊고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후판 용접에 적합해요. 용접부의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고 용접부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변형이 적은 편이고 연속으로 용접하기 때문에 재료의 소모도 굉장히 적어요. 바람의 영향을 덜 받고 유해 강선이 거의 없고 다전극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서브머지 아크 용접의 단점이 있겠죠? 일단 용접부를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접 중에 작업을 중단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아이홈 용접만 가능해요. 전류 밀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용락이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아이홈 용접을 할 때 아이홈이 정교하게 가공이 잘 되어서 둘이 딱 부딪혀 있지 않으면은 거기 용락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교한 홈 가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설비비가 굉장히 비싼 편이고 무거워서요. 보통 현장에서 옮길 때도 지게차 같은 걸로 옮겨요. 거의 아래 보기와 직선 용접만 가능하고요. 이렇게 곡선이라든지 복잡한 현상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용접 가능 재질이 한정적이에요. 영강 스테인리스강 정도만 해요. 다른 건 잘 못해요.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의 용재, 플럭스라고도 하죠. 용재는 두 가지가 있죠. 용융형 용재와 소결형 용재가 있어요. 용융형 용재는 광물성 원재를 용융하여 모두 녹여서요. 모래알처럼 분쇄한 것 이런 걸 많이 쓰는데요. 자, 균이라고. 왜 그래요? 다 녹여가지고 잘게 잘랐으니까 다 녹여서 용융된 상태니까 잘 섞였을 거 아니에요? 균일하고 습기에 굉장히 강합니다. 소결형 용재는 광물성 원재로 겸결제, 탈산재 등을 작은 크기로 소결한 거예요. 소결이라는 것은 압력을 가하면서 온도를 가하면서 압력을 쭉 가한 걸 소결한 거라고 하죠. 자, 흡수가 굉장히 잘 되니까 흡수되지 않게 해야 되고요. 또 사용하기 전에 150도에서 250도에서 두세 시간 건조하신 다음에 용재를 사용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기공이 생기겠죠. 자, 용접 자체가 잘 안 되겠죠. 37번 불활성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GTAW라고 부르죠. 가스 텅스텐 아크 웰딩입니다. 1번 티그 용접이라고도 불리고요. 텅스텐 이너트 가스라고 불리죠. 티그 용접이라고도 불리며 현장에서는 알곤 용접이다 이렇게도 많이 불러요. 전극봉으로 텅스텐이 쓰이고요. 수동 용접이며 비용극식 비소모식 용접법입니다. 비철금속이나 이종 재질의 용접도 가능하고 전자세 용접이 가능합니다. 직류 역극성을 사용할 때는 직류 전극성보다 4배 정도 두꺼운 텅스텐 전극봉을 사용하셔야 되고 직류 역극성을 사용할 때는 모재에
모재 표면의 산화막을 제거하는 청정작용이 일어납니다. 텅스텐 전구봉 색깔, 식별 색깔 있죠? 텅스텐 전구봉 끝에다가 색깔을 넣어서 식별할 수 있게 해놨어요. 순수한 텅스텐은 녹색으로 발라놨고요. 토륨 1%, 토륨은 희토류라고 하는데요. 토륨을 넣으면은 텅스텐 전구봉이 전자방사가 더 잘 돼요. 1% 넣는 거를 황색으로 식별해놨고요. 토륨 2%가 들어있는 거는 적색으로 식별해놨습니다. 이 토륨 2% 들어있는 적색을 가장 현장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저렴하기도 하고 전자방사도 제일 잘 일어나요. 시험에 뭐가 제일 잘 나오겠어요? 토륨 2%가 제일 잘 나오겠죠? 토륨 2% 적색이고요. 지르코늄이 들어가 있는 거는 주로 알루미늄 용접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는데요. 갈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지르코늄이 들어 함량에 따라 백색도 있습니다. 39번 불활성가스 금속화학 용접. 불활성가스 분위기 속에서 주로 와이어 송급은 기계하고 용접은 사람이 하는 반자동 용접이에요. 보통 이거 미그죠. 미그. 정전압 특성, 아크 자기 제어 특성, 상승 특성 있어요. 그러면 불활성가스 아크 용접의 특성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정전압 특성, 아크 자기 제어 특성, 상승 특성이 있습니다. 3번 전류 밀도가 높아서 수동 용접보다는 2~3배 빠르고요. 피부과학 용접보다는 6배에서 8배 빨라요. 수동 용접이 뭐예요? 우리가 말한 티그, 방금 말한 티그가 수동 용접이잖아요. 용접도 손으로 하고 와이어도 사람이 더 집어넣는 이걸 수동 용접이라고 그래요. 전류 역극성이어서 와이어가 굉장히 잘 녹습니다. 그 스프레이형 이행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고속 용접이 가능해요. 청정작용이 있어 주로 알루미늄 및 그 합금 또는 구리 합금 용접에 쓰이고요. 대신 바람 부는 곳에서는 용접이 어렵습니다. 40번 매그 용접. 미그 용접 CO2 용접과 비슷한 형태로 CO2 가스에 알곤 가스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대신 솔리드 와이어를 사용하고요. 스패터가 감소되고 아크가 안정돼요. 박판에 효과적입니다. 전기 저항열 볼까요? 전기 저항열이라는 것은 두 모재를 접촉시키고 전기를 통전시키면 접합면에 전기 저항열이 발생해요. 자, 이 전기 저항열은 줄의 법칙으로 계산하는데요. 전기 저항열은 Q는 0.24 I 제곱 RT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각각 I, RT를 정해주고 구하라는 적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전기 저항열은 Q는 0.24 I 제곱 RT고요. Q 전기 저항열은 단위가 칼로리고요. 전류는 암페어, R 저항은 오hm, T 통전 시간은 세크, 초가 되겠습니다. 일렉트로 슬랙 용접이라는 것은 와이어와 용융 슬랙 사이에 통정된 전류의 저항열을 이용하는 용접인데요. 두꺼운 모재를 한 번에 쉽게 용접하는데 위쪽으로 한 번 용접하는, 위쪽으로 쭉 용접하는, 한 번에 용접하는 유로 용접하니까 상진 용접이고요. 한 번에 용접하니까 단층 용접이에요. 여러 번 하면 단층 용접이 아니겠죠? 네. 자, 장비가 굉장히 고가이고요. 순행 동판을 사용해서 냉각을 하시고 기계 성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그래요? 급냉하면은 딱 부딪히면 깨지는 취성이 생기잖아요. 순행 동판을 사용해서 냉각시키니까요. 기계 성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43번 일렉트로 가스 용접. 형태는 일렉트로 슬랙 용접과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아크를 발생시켜 아크열로 탄산가스 분위기 속에서 용접을 진행하는 아크 용접이에요. 쉴드가스로 탄산가스를 CO2가 탄산이죠. 탄산가스를 이용하는데요. 두꺼운 모재를 한 번에 쉽게 용접을 위쪽으로 한 번에 쭉 용접하는 상진 단층 용접이에요. 순행 동판을 사용해서 냉각을 하고요. 기계 성질이 역시 나쁩니다. 플라즈마 용접은 티그 용접처럼 토치를 손으로 운봉하며 와이어를 손으로 공급하는 수동 용접인데요. 모재를 플러스 전극으로 하면 이행형 플라즈마 아크라 하고요. 노즐을 플러스로 하면 비이행형 플라즈마 Z라고 하죠. 아크 플라즈마는 기존 아크보다 높은 온도, 10,000도에서 30,000도가로 높은 연례질을 갖고 있는 열원이에요. 플라즈마 용접은 핀치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네. 핀치 효과는 이렇게 나오면서 차가운 공기하고 만나면 아크가 이렇게 허리가 얇아진 오목해지는 거죠.
냉각가스는 알곤과 수소의 혼합가스를 사용합니다. 용입이 깊고 비드가 좁으면 용접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설비비가 비싸고 무부하 잔업이 굉장히 높아요. 위험하겠죠? 테르민 용접은 강계 등을 도가니에 넣고 알루미늄 분말과 산화철 가루의 반응열을 이용해서 용접하는 건데요. 전기가 없는 곳에서도 용접이 가능하고요. 용접이 가능하고 굉장히 빠릅니다. 거푸집만 잘 만들 줄 알면 거의 일정한 용접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전자빔 용접의 특징은 진공 상태에서 고밀도로 집속되어진 전자빔을 이용하여서 모재를 가엽 접합하는 건데요. 방출된 전자를 고전압으로 가속하고 전자레인지로 집속합니다. 고에너지 밀도의 용접이 가능하므로 용접 입열이 적어 변형이 적고요. 용입이 좁고 깊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이종 재질도 가능하고요. 이종 재질은 뭐예요? 재질이 서로 다른 거예요. 장비가 굉장히 고가고요. 진공을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요. 엑스레이가 굉장히 몸에 해롭습니다. 47번 스턴 용접, 볼트, 핀, 환봉을 평판 위에 수직으로 용접하는 건데요. 용접건의 척에 스텟이라는 것을 끼우고요. 스텟 끝부분에 세라믹 재질의 페롤을 끼고, 페롤이 시험에 잘 나오죠. 세라믹 재질의 페롤을 끼우고 용접하는데요. 이 페롤이라는 것은 용융금속이 새어나오는 걸 방지하고 나사산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죠. 이런 거를 스터드 용접이라고도 하죠. 48번 논가스 아크 용접, 실드가스 없이 용접하는 것. 이걸 가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와이어에다 탈산제, 슬랙 형성물질, 아크 안정제 등을 넣은 건데요. 바람이 부는 곳에서 용접이 가능해요. 옥외에서도 사용 가능해요. 하지만 기계적 성질이 나빠요. 와이어에다 이것저것 집어넣기 때문에 기계 성질이 나빠요. 용접 시 아크가 일어나는 데서 연기가 나고 막 이렇게 왜 그래요? 여기다가 이런 걸 집어 넣었잖아요. 가스 발생제 같은 거 집어 넣었기 때문에 용접 시 아크를 가려버려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굉장히 용접이 쉽지 않고요.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49번 용접의 종류. 용접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융접, 앞접, 납땜 있죠. 융접은 모재와 용가재 등이 모두 녹아서 접합되는 거고요. 앞접은 모재와 모재에 압력을 가해서 접합하는 거. 납땜은 모재는 녹지 않고 용가재만 녹아서 모재를 접합하는 것을 납땜이라고 그래요. 다음 용접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전기저항 용접의 3대 요소는 전류값, 통전시간, 가압력. 뭐든지 세 개면 시험에 잘 나온다 했잖아요. 전기저항 3대 요소는 전류값, 통전시간, 가압력. 전기저항 용접은 첫 번째 겹치기 용접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맞대기 용접 있죠? 전기저항 용접에서 많이 나올 때는 세 문제까지 나오거든요. 자, 첫 번째 겹치기 용접은 점용접, 심용접, 프로젝션 용접이 있습니다. 점용접이라는 것은 두 전극 사이에 두 판을 겹쳐 놓은 다음에 통전, 가압을 하면 점 모양으로 용접되는 거. 심용접은 롤러로 된 전극을 사용해서 점이 선이 되도록 계속 돌아가면서 용접하는 거죠. 연속적으로. 심용접의 종류는 메시심, 버트심, 포일심. 심용접의 통전 방법은 연속통전, 단속통전, 맥동통전이 있죠. 프로젝션 용접은 모재에 돌기가 있어 통전하면 돌기가 녹아서 가압하고 접합하는 건데요. 이때 그 돌기가 녹은 부분을 뭐라 부른다고 그랬죠? 너깃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너깃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맞대기 용접은 업셋 용접, 플래시 용접, 퍼커션 용접 세 가지가 있죠. 업셋 용접은 두 모재를 접촉한 다음에 통전을 시키면 접촉면에서 열이 발생하죠. 그때 확 눌러요. 확 누르면 가압한다고 그랬죠. 그 가압하는 영어로 업셋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접합하는 걸 업셋 용접이라고 하고요. 플래시 용접은 예열한 다음에 플래시 한 다음에 압셋 하면 되겠죠. 예열, 플래시, 업셋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퍼커션 용접은 컨덴서에 축적된 에너지를 방전시켜서 용접하는 것을 퍼커션 용접이라 합니다. 52번 고주파 용접, 고주파의 근접 효과와 고주파는 근접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 표피 효과가 있어요. 이것을 이용해서 금속을 가열하여 압접하는 용접법을 고주파 용접법이라 하는데요. 표피 효과는 전류가 용접재 표면에 집중되는 것이고요. 근접 효과는 인접한 두 금속 표면을 따라 고주파가 흐르는 거예요. 표피 효과, 근접 효과는 고주파 용접입니다. 53번 초음파 용접. 초음파 진동 에너지에 접촉부가 접합되는 압접인데요. 압접이에요. 눌러서 하는 거예요. 박판 용접에 적합하고요. 이종 재질의 용접도 가능합니다. 또 필름 같은 것도 붙일 수가 있어요.
가스의 종류 보겠습니다. 가스는 첫 번째 조연성 가스가 있는데요. 지연성 가스라고 하죠. 산소예요, 산소. 자신은 타지 않으면 다른 가스가 타는 걸 돕는 가스고요. 가연성 가스는 탄소와 수소의 화합물인데요. 이 가연성 가스는 산소하고 반응해서 빛과 열을 내는 거죠. 네, 산소와 반응해서 빛과 열을 냅니다. 메탄 CH4, 아세틸렌 C2H2, 프로판 C3H8, 부탄 C4H10, 수소 이런 것들이 가연성 가스입니다. 불활성 가스는 상온에서는 산소와 반응하지 않아요. 불이 붙지 않는 것을 불활성 가스라고 그래요. 알곤, 헬륨, 네온 세 가지입니다. 다음 중 불활성 가스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죠. 가스 용기 색깔 볼까요? 자, 의료용 산소는 흰색, 같은 산소라도 의료용 산소는 흰색이고요. 공업용 산소는 녹색, 아세틸렌 황색, 수소는 주황색, 탄산 청색, 알곤은 회색이고요. 질소 회색, 헬륨도 회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예요? 불활성 가스 회색이네요. 그렇죠? 56번 아세틸렌, 카바이트에다 물을 부으면 생성돼요. 산소와 반응했을 때 불고도는 가장 높습니다. 1리터 무게는 15도씨 1기압에서 1.176g이고요. 폭발성이 굉장히 강해서 구리와 맹렬히 반응하면서 폭발해버립니다. 위험한 물질이죠. 용의 아세틸렌은 굉장히 잘 녹는데 석유에는 2배가 녹고 벤젠에는 4배 녹고요. 아세톤에는 25배나 녹아요. 그래서 아세틸렌을 우리가 용기에 담을 때는 그냥 담지 않고요. 아세틸렌에 담으면 25배가 녹으니까 아세틸렌에다가 넣는 것을 용의 아세틸렌이라 그래요. 용의 아세틸렌은 15기압으로 충전하고요. 용의 아세틸렌 1kg은 905리터예요. 그래서 용의 아세틸렌 사용량을 부피를 알고 싶으면 처음 중량에서 나중 중량, 처음 중량이 A라고 하면 나중 중량이 B라 하면 A-B에다가 905를 곱하면 되겠죠. 이런 거는 구하라는 시험도 나오고 이거를 찾는 시험도 나올 수도 있죠. 58번 용의 아세틸렌 병을 취급할 때 주의사항은 반드시 세워서 보관해야 되고요. 보호캡을 씌워놓고요. 환기하고요. 담배 피면 안 돼요. 비눗물로 연결불 가스를 새는지 확인하고요. 용기에는 진동이나 충격을 가하시면 안 됩니다. 프로판가스 C3H8은 산소와 반응 시 발열량이 가장 높아요. 주로 산소 절단에 사용되고요. 산소와 반응비가 프로판가스 하나당 산소가 4.5개 필요해요. 비중이 1점으로 공기보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60번 수소는 수중용접이나 수중절단에 사용돼요. 그러니까 수중용접, 수중절단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수소가 나와야 되겠죠? 61번 가스용접이나 가스절단에 사용되는 가스의 조건은 첫 번째 불꽃 온도가 높아야 되고요. 용융금속과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면 안 되고요. 연소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그래야 사장님이 좋아하시겠죠? 발열량도 커야 됩니다. 연소의 3요소 어떻게 하면 불이 붙을까요? 가연물, 점화원, 산소 공급원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연소의 3요소는 가연물, 점화원, 산소 공급원. 63번 산소 용기에 표시되어 있는 거. 산소 용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제조회사의 이름, 두 번째 내용, 가스 이름, 산소면 산소라고 써 있겠죠. V는 내용적, 체적을 의미하고요. 부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W는 중력, 웨이트, 킬로그램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날짜가 써 있는데 이 날짜는 뭐냐면 내압 시험 날짜예요. 이게 이 용기가 얼만큼 버틸 수 있는지 압력 시험을 한 날짜가 써 있는 거고요. 6번 TP250은 TP는 내압 시험 압력인데 산소 용기는 250이에요. FP는 최고 충전 압력이에요. 250까지 버틸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위험하니까 150까지만 담아라 이 말이죠. 최고 충전 압력 FP는 150이라고 써 있어요. 64번 산소 용기 취급 시 주의사항은 첫 번째 산소병 저장 시설은 직사광선이 없는 곳에 설치하고 40도 이하로 유지하고요. 절대 옆에 담배 피시면 안 돼요. 화기에 언금하셔야 돼요. 산소병 부속품은 기름 묻은 걸레를 절대 닦으면 안 됩니다. 비눗물을 이용해서 누설 검사하시고요. 산소병도 다 세워서 보관하시고요. 이동하실 때는 캡을 씌워서 이동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가스 용접 톡치는 프랑스식과 독일식인데요. 프랑스식은 가변한식, 동시명, 1시간당 소모되는 아세틸렌 양으로 표시하고요. 예를 들어 B100이다 그러면 1시간에 아세틸렌을 100리터 사용한다는 뜻이죠. 독일식은 불변함식 20명이라고도 하고요. 용접 가능한 모재 두께로 토치의 용량을 표시하는데 A1이다 그러면 1mm 철판을 용접할 수 있는 토치다, 팁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가스 용접의 장점은 전기가 없는 곳 사용이 가능하고요.
용접기가 저렴하고 이동도 쉬워요. 용접도 쉽고 용접할 수 있는 금속도 엄청 많아요. 또 유해광선도 거의 없어서 어떤 사람은 맨눈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고 좀 위험하지만 단점 볼까요? 67번 가스 용접의 단점은 폭발할 수가 있어요. 자주 나오죠. 뭐 공사하다가 폭발했다 그러면 가스 용접하다 그런 거잖아요. 가스 절단이나 효율이 굉장히 나쁘고요. 용접부가 사람이 탄화되기 쉽고 기계적 성질이 굉장히 나쁩니다. 잘 중요한 거 용접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는 많이 안 쓰이고요. 티그 용접을 많이 쓴다고 그랬죠. 역류, 역화, 인화. 역류는 고압으로 충전되어 있는 산소가 토치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아세틸렌 병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역화는 토치의 끝이 막히면서 불꽃이 토치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뻑뻑뻑뻑뻑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 이런 걸 역화라고 그래요. 인화는 불꽃이 토치의 혼합실까지 들어가서 토치가 뜨거워지는 거. 이걸 인화라고. 이게 다 위험합니다. 불꽃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 탄화불꽃, 중성불꽃, 산화불꽃이 있는데요. 탄화불꽃은 아세틸렌이 조금 더 많이 나온 거. 아세틸렌 패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패더, 이걸 아세틸렌 패더라고 하죠. 스테인리스강, 알루미늄 등을 용접할 때 좋고요. 중성불꽃은 아세틸렌과 산소가 적절한 거. 이거 중성불꽃이잖아요. 산화불꽃은 산소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거. 불꽃이 짧아져요. 황동, 청동 등을 용접할 때 좋습니다. 70번 가스 용접봉 표시 방법. 가스 용접봉은 어떻게 표시할까요? GA43이라고 되어 있으면 G는 가스 용접봉이다 이런 뜻이고요. A는 연신율을 나타내고 43은 최저 인장 강도를 나타냅니다. 71번 가스 용접봉의 선정 방법은 첫 번째 모재와 동일한 재질의 용접봉을 선택해야 되겠죠. 또 모재와 동일한 용융점, 녹는 점이 같아야 되겠죠. 불순물이 적어야 되고요. 기계적 성질에 나쁜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72번 가스 용접봉의 지름을 어떻게 선정할 수 있을까요? 자, 식 있죠? 가스 용접봉의 지름 D는 모재의 두께를 2로 나눈 다음에 1로 더하면 되겠죠? 가스 용접봉 지름,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어렵지 않으면서도 잘 나오니까 반드시 외워둬야 되겠죠? 가스 용접법에서 전진법과 후진법을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진법은 용접 방향이 토치를 오른손으로 잡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우에서 좌로 진행하고요. 후진법은 좌에서 우로 진행합니다. 전진법은 변형이 심하고요. 후진법은 변형이 덜합니다. 또 전진법은 용접 속도가 느리고요. 후진법은 용접 속도가 빨라요. 전진법은 기계적 성질이 나쁘고요. 후진법은 기계 성질이 좋은 편입니다. 전진법에 비해서. 74번 납땜. 납땜이라는 것은 모재는 녹지 않고 용과제인 땜납만 녹아서 모재와 모재를 붙이는 거예요. 모재가 안 녹는 거. 연납땜이라는 것은 450도 이하에서 녹으면 연납땜, 450도 이상에 녹으면 경납땜이에요. 연납땜은 주로 주석납 거의 하나밖에 없어요. 기계적 강도가 작습니다. 경납땜은 450도 이상에 녹는 건데요. 주석납을 제외한 대부분의 땜납이 경납땜이에요. 은납, 동납, 알루미늄납, 알고 있는 대부분 그런 것들이에요. 납땜할 때는 용재라는 거를 묻혀가지고 용접을 하는데요. 용재라는 게 뭐냐? 용접 시 산화를 방지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건데요. 땡납재보다 녹는 점이 낮아야 되겠죠? 땜납은 녹았는데 용재가 안 녹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용재는 안 녹으니까 안에 들어가 버릴 거 아니에요. 용재의 종류는 연납은 염산, 연화물이 있고요. 경납은 붕사, 붕산, 알칼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연납, 용재, 염산, 연화물 이렇게 해서 다음 중 연납의 용재가 아닌 것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또는 다음 중 경납의 용재가 아닌 것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드래그라는 건 절단할 때 생기는 건데요. 가스 절단할 때 생기는 줄이 생겨요. 그거를 드래그 라인이라고요. 드래그라는 것은 드래그 라인과 드래그 라인 사이의 거리를 드래그로 합니다. 드래그는 모재 두께의 약 20%, 5분의 1 정도면 적당합니다. 절단 속도를 느리게 하면 드래그가 짧아져요. 절단 속도가 일정할 때 산소 압력이 높아지면 드래그가 짧아집니다. 절단 속도가 일정할 때 산소 압력이 낮아지면 드래그가 길어지고 절단이 거칠어지고 절단도 잘 안 되고 그래요. 산소의 압력하고 절단하고 관련이 있죠. 자, 77번 예열불꽃 볼까요? 예열불꽃이 강할 때는 슬래그 박리가 어렵고요. 모재 절단면이 이렇게 동그랗게 모서리가 동그랗게 돼요. 예열불꽃이 약할 때는 절단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겠죠.
또 절단이 진행 중에 중단돼 버리거나 완전히 절단이 안 되고 일부분만 절단될 수가 있어요. 드래그가 증가하고요. 역화가 일어나기 굉장히 쉽습니다. 위험하죠. 절단에 영향을 주는 요소 78번 산소의 압력과 순도, 모재의 예열온도, 팁의 크기의 모양, 팁의 모재와 거리와 각도. 자, 팁의 거리는 모재에서요. 모재와 팁의 거리는 백신 끝에서 모재까지 한 1.5에서 2m 정도가 적당합니다. 절단에 쓰이는 노즐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이버전 노즐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앞에가 입구가 좁죠. 고속 분출할 때 쓰고요. 보통 팁에 비해서 절단 속도를 20에서 25%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속 다이버전트 노즐은 이렇게 생긴 건데요. 가우징, 스카핑 할 때 좋아요. 직선형 노즐은 후판 절단, 두꺼운 거 할 때는 이걸로 하시는 게 적당합니다. 그 밖에 절단 볼까요? 첫 번째, 스카핑, 가스토치로 강제 표면의 홈이나 개재물, 탈탄층을 제거한 것인데요. 산소창 절단이란 것은 예열된 관계, 암석 등을 긴관에 산소를 보내서 모재가 산화되는 것을 이용해서 절단하는 것을 산소창 절단이라 해요. 분말 절단은 미세한 분말을 연속적으로 공급해서 절단하는 거. 수중 절단은 수중에서 절단할 때 쓰는 건데요. 주로 수소를 사용해요. 탄소 아크 절단은 구리도금 탄소봉을 전극으로 사용하여 아크를 일으켜서 절단하는 건데요. 금속 아크 절단은 절단 전용 피복 아크 용접봉으로 절단하는 것은 금속 아크 절단입니다. 산소 아크 절단은 속이 빈 피복 아크 용접봉에다가 아크를 일으켜서 그 빈 아크 용접봉 속에다 산소를 공급해서 절단하는 것을 산소 아크 절단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수중에 있는 구조물 해체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인다고 그랬죠? 불활성가스 아크 절단은 미그 절단과 티그 절단인데요. 전류 밀도가 높아서 용이 깊은 것을 이용해서 전류 밀도가 높기 때문에 용이 깊은 것을 이용해서 절단하는 것입니다. 티그 용접은 직류 전극성을 쓰잖아요. 그래서 티그 절단도 직류 전극성을 사용하고요. 사용가스는 알곤과 수소의 혼합가스입니다. 미그 절단은 원래 미그 용접기는 직류 역극성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미그 절단은 직류 역극성을 사용하는 거죠. 사용가스는 알곤과 산소의 혼합가스예요. 플라즈마 절단은 높은 열 에너지를 가진 아크 플라즈마, 보통 10,000도에서 30,000도까지 올라가죠. 를 이용해서 절단하는 거예요. 아크 에어 가우징은 탄소 아크 절단에서 압축 공기를 불어서 같이 사용하는 것을 아크 에어 가우징이라 하는데요. 직류 역극성을 사용합니다. 가스 가우징에 비해서 능률이 2에서 3배 정도 높아요. 용융 금속을 순간적으로 압축 공기를 불어내버리니까 모재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압축 공기의 압력은 5에서 7기압 정도가 적합하죠. 왜 그래요? 에어 컴프레셔가 보통 5에서 7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자, 81번 홈가공 시 유의사항. 용입이 허용하는 홈 각도는 작은 것이 좋습니다. 용접 균열의 관점에서 보면 루트 간격은 좁은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루트 반지름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홍강의 종류는 첫 번째 아이홈 가공인데요. 6mm 이하의 박판, 어떤 데는 3mm, 4mm 이하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어쨌든 박판 용접을 할 때는 아이홈이에요. 왜 그래요? 이 개선 칠 수가 없으니까요. V홈 가공은 20mm 이하의 모재를 한쪽 면만 용접할 때 V홈 가공하고요. U홈 가공은 20mm 이하의 모재를 한쪽에 용접하는데 완전한 용입을 얻고자 할 때는 U홈을 쓰는 거죠. V홈보다 완전한 거 하고 싶을 때는. X홈 가공은 15에서 40mm 좀 두꺼운 거 양쪽에서 V홈으로 용접하고 싶다. 그러면 X홈 가공이고요. H홈 가공은 40mm 모재를 양쪽에서 U홈으로 해서 용접하고 싶다. 그럴 때는 H홈이죠. 모재를 양쪽에서 완전한 용입을 얻고자 한다. 그러면 H홈 가공이 되겠죠? 용접 이음의 종류는 서로 마주보고 용접하면 맞대기 용접, 맞대기 이음이고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용접하는 거, 모서리 이음이죠. 얘는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필렛 용접인데 밑으로 하면 T자잖아요. T자 이음. 이렇게 하면은 십자 이음이 되겠죠? 자, 냉각 속도는 어때요? 지금 얘는 열이 이렇게 발산하죠. 예를 들면 열이 이렇게 옆으로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자, T자 이음은
세 군데로 이렇게 열이 퍼져나가겠죠? 십자이음은 어때요? 네 군데로 막 열이 발산되니까 뭐가 제일 냉각이 잘 되겠어요? 근데 십자이음이 제일 아무래도 냉각 속도가 빠르겠죠? 그 다음 T 용접, 모서리 용접 순이겠죠? 허용 응력 볼까요? 응력이란 단위 면적당 모재가 파단되지 않고 버티는 힘이에요. 파단되지 않고 버티는 힘 또는 안에 생긴 힘 뭐 이런 거 다 가능해요. 허용 응력이란 파단되거나 파단되지 않는 안전하다고 생각한 허용값이에요. 그러니까 허용 응력이라는 것은 이 정도는 돼야 얘가 안 부러지겠구나 그런 뜻이에요. 자, 응력은 어떻게 구해요? 응력 시그마는 단면적분의 힘입니다. 단면적 어떻게 구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죠. 동그라미는 4분의 파이 d 제곱. d는 뭐예요? 지름이죠. 또는 파이 r 제곱하면 되죠. r이 뭐예요? r은 반지름이죠. 이렇게 해도 돼요. A 값 단면적은 이렇게 구하죠. 동그라미인 경우, 네모난 경우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돼요. 85번 안전율이라는 것은 허용 응력분의 용착금속의 최저 인장 응력인데요. 정하중은 3, 동하중은 5, 교번하중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 8, 충격하중 와서 확 부딪혀 버리는 거. 충격하중은 12예요. 용접하는 순서에 의한 용접법은 비석법, 교호법, 대칭법이에요. 비석법은 얘 용접하고 띄어서 한 다음에 시키면 오는 거고, 교호법은 여기에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열을 분산시켜 주는 거예요. 대칭법은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대칭해서 하는 거 대칭법이라 하죠. 다층 용접법은 전증블록법, 캐스케이드법, 필터법이에요. 이거 보시면 이해 가시죠? 네, 그림을 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용접 시 주의사항 볼까요? 용접사와 동등한 기량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고요. 본용접이 예열하는 경우는 가용접도 같은 온도로 예열해야 돼요. 다른 온도로 하면 안 돼요. 모재와 동일한 재질의 용접봉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부위나 힘 많이 받는데 모서리 끝, 시종단부, 시작과 끝 이런 데는 가접하면 안 돼요. 본 용접보다 가는 용접봉을 사용해야 되고요. 용접선이 교차되는 곳은 될 수 있으면 가접하지 말아주세요. 본 용접 시 주의사항 볼까요? 구속 용접을 피하고요. 변형 및 잔용력이 덜 생기는 용접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구속 용접을 하면 어때요? 막 휘려는 성질이 안에 남아있으니까 깨질 수가 있잖아요. 잔용력이 생겨서요. 자, 두 번째, 될 수 있으면 아래 보기 자세로 용접해야 돼요. 세 번째, 용접을 중앙에서 좌우로 대칭으로 용접하셔야 되고요. 용접선이 교차할 때는 자유단으로 용접하시면 됩니다. 변형이 많은 맞대기 용접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필렛 용접을 나중에 해야 돼요. 변형이 많은 것부터 하고 변형이 덜한 거를 나중에 하라는 얘기예요. 모재 중앙에서 모멘트 합이 0이 되게 해야 됩니다. 예열하는 이유는요. 모재가 천천히 냉각해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선행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또 용착금속이 천천히 냉각해서 그 안에 수소가 나가게 하는 거예요. 수소가 있으면 균열도 생길 수 있고요. 은점도 생길 수 있고요. 하여튼 안 좋잖아요. 선상 조직이 생길 수도 있고요. 용접금속과 열 영양부 모두 천천히 냉각돼서 인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예열을 하는 거예요. 잔류 응력 및 변형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예열을 합니다. 예열 온도는 영광은 보통 하지 않아요. 하지만 영광을 0도씨 이하에서 할 때는 홈 양끝을 50에서 100mm 정도, 한 이 정도 되겠죠? 40에서 75도로 예열하고요. 알루미늄 합금 및 구리합금은 200에서 300도로 예열하고요. 주철은 경도와 취성이 커서 500에서 550도 정도로 예열합니다. 저수속의 용접봉을 사용하면 예열 온도를 낮출 수 있고요. 탄소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열 온도를 높게 해줘야 돼요. 오스트나이트 스테인리스 강은 예열하지 않습니다. 변형 방지 방법 첫 번째는 지그를 사용해서 구속시켜요. 꽉 이렇게 딱 움직이지 않게 딱 구속시킨 다음에 용접하면 되는데 변형은 방지할 수 있지만 잔류응력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랬죠. 변형이 생기는 반대 방향으로 미리 변형을 주고 용접하는 역변형법을 사용하면 변형이 방지가 덜 되죠. 용접하는 반대편에 순행동판 성면포등을 이용해서 냉각시키면서 용접하는 도열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비석법, 교호법, 대칭법, 후퇴법 등을 사용하면 변형이 좀 덜 생겨요. 잔류응력을 제거하는 방법 첫 번째,
논해 풀림법, 논해에서 가열로 625도에서 25도로 유지하고 선행하여서 잔류를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국부 풀림법이라는 것은 구조물이 너무 커가지고 노 안에다가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만, 용접한 부분만 국부적으로 풀림하는 걸 국부 풀림법이라고 그래요. 기계적 응력 완화법은 용접부에 하중을 주어서 약간의 소성 변형을 일으켜서 응력을 제거하는 것을 기계적 응력 완화법이라 해요. 무거운 거 올려놓으면 된다고 그랬죠? 4번 피닝법, 끝이 둥근 해머로 용접부를 연속적으로 동동동동동 때리는 거. 이렇게 해서 소성 변형을 주어서 응력을 제거하는 걸 피닝법이라고 그래요. 저온응력 완화법은 용접부를 100에서 150에서 200도로 가열한 다음에 순행해서 응력을 제거하는 것을 저온응력 완화법이라 합니다. 주철 용접 시 주의사항은 개선면은 반드시 유호홈으로 가공하는 게 좋아요. 고온 예열 시는 550도 정도로 예열하면 좋고요. 전류를 너무 세게 쓰지 말고요. 용입도 너무 길게 하지 말고요. 직선 비드를 사용하시고요. 또 될 수 있으면 짧게 용접하시는 게 좋다고 그랬죠. 용접선을 너무 길게 하시면 안 좋아요. 균열이 생기면 균열이 끝에 정지구멍을 뚫고요. 다시 용접해야 된다고 그랬죠. 600도씨 부근에서 후열해야 되고요. 용접부와 열 영양부를 망치로 두들기는 피닝 작업을 용접 끝난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주철의 보수 용접은 첫 번째 버터링법이에요. 버터링법은 용접부에다가요. 보수 용접할 때다가 주철과 다른 용접할 재질과 서로 잘 엉겨붙는 제3의 물질을 이렇게 버터 바르듯이 비드 쌓기 오버레이를 해주시고요. 오버레이가 비드 쌓기예요.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용접을 하는 것을 이걸 버터링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스터드법, 스터드 볼트를 박고는 볼트와 함께 모두 다 용접해 버리는 거예요. 비녀장법이라면 하는 것은 가늘고 긴 이런 균열이 생겼을 때는 비녀장을 이렇게 박아요. 꺽쇠를 박은 다음에 그것을 함께 용접하는 것을 비녀장법이라 합니다. 로킹법은 용접부 바닥에 이렇게 홈을 판 다음에 이 부분에 힘을 받도록 용접하는 것을 로킹법이라 해요. 자, 인장시험이라는 것은 모재를 시험할 수 있는 편으로 가공을 한 다음에 인장 잡아 당겨서 파단 잘라지게 한 다음에 검사하는 것을 인장시험이라 하는데요. 인장시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단면 수축률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괴시험은요. 굽힘시험이 있는데요. 파괴시험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굽힘시험이 있는데요. 모재를 시험기로 눌러서 휘어진 용접부 형상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판을 눌러버려요. 누르면 얘가 이렇게 휘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휘어지는 걸 통해서 연성을 알 수 있겠죠? 또 만약에 찢어지면은 파단면을 통해서 내부 결함도 알 수 있죠. 충격시험은 모재 인성과 취성을 알아보는 시험인데요. 시험편에 유홈 또는 V 모양의 홈을 놓치라고 그래요. 이렇게 여기 있는데 이렇게 폭 파먹으면 이걸 놓치라고 하거든요. 홈을 파고 충격 하중을 주어서 시험하는 건데요. 샤르피식이 있고 아이조드식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파괴시키는 시험이에요. 다 부서지고 있죠. 경도시험은 표면의 딱딱한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이에요. 딱딱하게 경도예요. 첫 번째 브리넬 경도시험은 강철볼을 모재에 지그시 눌러가지고 모재 표면의 자국을 봐가지고 그걸로 경도를 측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 비커스 경도시험은 비사다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그랬죠. 내면각이 136도인 다이아몬드 사각부를 눌러가지고 눌러서 생긴 홈을 보고 경도를 알아내는 것을 비커스 경도 시험이라고 하고요. 로크웰 경도 시험은 원뿔형인 다이아몬드를 눌러가지고 그래서 경도를 알아보는 것을 로크웰 경도 시험이라고 합니다. 쇼어 경도 시험은 쇼티 이렇게 하면 좋다고 그랬죠. 추를 떨어뜨려 튀어오른 높이를 재가지고 딱딱한 정도를 재는 것을 경도시험을 쇼어 경도시험이라고 그래요. 피로시험은 피로하중을 줘요. 부러지지 않을 만큼의 하중을 주어서요. 언젠가 부러지겠죠. 그걸 피로하중이라고 하는데요. 피로하중을 주어서 피로 파괴시켜요. 피로하중을 줘서 부러지는 걸 피로 파괴라고 하고요. 피로 파괴를 일으켜서 피로 파괴를 일으키게 하는 시험을
피로 시험이라고 해요. 클리프 시험이라는 것은 일정한 하중을 계속 쭉 가해서 그게 변형률을 측정하는 시험을 클리프 시험이라 합니다. 98번 비파괴 검사. 외관 검사는 VT라고 하는데요. 눈으로 보는 거. VT. 눈으로 보는 거예요. 비주얼 테스트예요. 눈으로 용접부를 결함을 검사하는 거. 누설 검사라는 거는 LT라고 하는데요. 기밀, 수밀, 유밀 요하는 용접부를 수압 또는 공기압을 이용해서 검사하는 거예요. 물을 부어보아서 물이 새는가 본다는 얘기죠. 침투 탐산 검사는 PT라고 하는데요. 침투액, 세척액, 현상액을 차례대로 뿌려가지고요. 침투액이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그분의 결함을 알아내는 것을 침투 탐산 검사를 합니다. 자분 탐산 검사는 MT라는데요. 누설 자장의 자분이 달라붙는 현상을 이용하여 결함을 찾는 검사를 자분 탐산 검사 MT라고 그래요. 초음파 탐산 검사는 UT라는데요. 초음파를 통과시켜 반사되는 초음파를 통해 결함을 찾는 것을 검사법을 초음파 탐산 검사를 하는데 공투펄 이렇게 어려웠죠. 공진법, 투과법, 펄스 만사법. 와류 탐산 검사는 ET라고 하는데요. 맴돌이 전류 검사라고 해요. 비자성 금속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방사능 투사 검사는 RT죠. RT. X선이나 감마선을 이용해서 결함을 찾는 검사법 RT라고 그래요. 레디오 그래픽 테스트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99번 안전보건의 색채. 빨강은 금지, 노랑 경고, 파랑은 지시, 녹색 안전, 검은색은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의 보조 색깔로 쓰입니다. 자, 이제 100번 왔어요. 한 150개 된다고 그랬죠? 많이 왔습니다. 화재 종류 볼까요? A급 화재는 일반 화재이고요. 포말 소화기 사용합니다. B급 화재는 유류 화재고요. 분말 소화기 사용합니다. C급 화재는 전기 화재고요. CO2 소화기 사용합니다. D급 화재는 금속 화재라고 해요. 화재 구성 요소 가연성 물질, 점화원, 산소가 있어야 화재가 일어나겠죠? 용지 크기, 용지는 어떻게 해요? A4 용지는 297210이라고 그랬죠? 자, A4 용지를 2개 넣으면 AC가 되죠? 그러니까 2개를 놨으니까 얘가 2배로 늘어나면 되잖아요. 하나씩 2배로 늘어나요. 하나씩 2배로 늘어나요. 자꾸 붙이고 하는 거거든요. A4 용지 2개 붙이면 A3고 A3 2개 붙이면 A2고 그래요. 그래서 A4 용지만 외우면 된다고 그랬죠? 일단 외우면은 다음은 2개씩 붙여나가면 되잖아요. 297210 A4 용지 297210 외워주세요. 척도라는 것은 물체의 크기와 도면에서의 크기의 비율인데요. 도면 우측 하단 표제란의 척도란에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현척은 1대1인데요. 물체 크기와 도면의 크기가 같은 것을 똑같이 그린 걸 현척이라고 한다고 했죠. 배척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죠. 1분의 n이 되죠. n백에 크게 그려라는 거죠. 물체보다 크게 그린 거. 축척은 이렇게 하면 n분의 1이 되죠. 물체보다 n분의 1배 작게 그렸다 이런 뜻이에요. 비례척이 아니다는 건 스케일, 넌 스케일이에요. 척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비례척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넌 스케일이에요. NS는 비례척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선 볼까요? 선의 종류죠. 굵은 실선은 외형선에 쓰고요. 파선이 뭐 이렇게 된 거. 끊어진 거. 숨은 선이죠. 보이지 않는 선. 가는 실선으로 쓰는 건 치수선, 치수보조선, 지시선, 절단선, 해친선, 파단선은 가는 실선이고 1.3선은 중심선, 피치선이고요. 2.3선은 무게중심선, 가상선이 있습니다. 아주 굵은 실선은 얇은 단면을 나타낼 때는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주 굵은 실선을 쓰면 아주 얇은 단면이 있다는 거예요. 도면에 선이 겹칠 경우에 우선적으로 표시해야 되는 순서는 외형선, 수문선, 절단선, 가는 실선이죠. 중심 1.3선, 2.3선 순으로 겹칠 때는 우선선이가 있어요. 단면도 볼까요? 온단면도는 물체를 반으로 딱 자른 거 발랐다고 가정하고 그 반절 자른 부분을 보여주는 것을 온단면 하고요. 한쪽 단면도는 잘랐는데 좌우가 동일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반절은 또 외형도로 그려주고 반절만 단면도로 그리면 그리는 게 쉽잖아요. 부분 단면도라는 것은 도형의 대부분을 외형도로 하고 필요한 부분만 단면으로 그린 것을 부분 단면도로 합니다. 회전 단면도는 구조물 또는 부품의 절단한 곳에 전후를 파단선으로 끊고 거기를 단면을 90도 회전했다고 생각하고 그리는 것을 회전 단면도라 합니다. 106번 호, 현, 각도 표시 방법인데요. 호의 직선거리를 현이라고 그래요. 이게 현은 이렇게 표시하고요. 호는 뭐 여기서 여기까지 실제 거리, 호라고 그러죠. 각도는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호, 현, 각도 표시 방법. 전개도는 평행선을 이용한 전개도법이 있고요. 평행선을 이용한 전개도법은 원기둥
사각기둥 이런 거 할 때 좋다고 그랬죠? 삼각형을 이용한 전개도법이 있고요. 또 방사선을 이용한 전개도법, 주로 원뿔 같은 거 할 때 좋잖아요. 원뿔 같은 거 할 때는 방사선을 이용한 전개도법이 좋습니다. 투상도는 한쪽만 경사가 진 거, 한쪽만 경사진 건 사투상도라고 하고요. 등각투상도는 양쪽이 각도가 같게 그린 것을 등각투상도라고 합니다. 자, 보조투상도는 경사부가 있는 물체를 그린, 이렇게 경사부가 있는 물체를 그린 투상도를 보조투상도라고 하는데, 보조투상도와 경사하고 잘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경 이렇게 합니다. 보경, 경사부가 있는 것은, 경사부가 있는 물체를 그릴 때는 보경, 보조투상도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죠. 부분투상도, 부분만 따로 그리는 투상도는 부분투상도라고 해요. 국부투상도, 국부라는 건 아주 조그만 부분이라고 했죠. 물체의 형태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 물체의 조그만 부분, 국부만을 따로 그리는 투상도를 국부투상도라고요. 회전투상도는 물체를 회전해서 그리는 것을 회전투상도라고 합니다. 정투상도 한번 알아볼까요? 109번까지 왔네요. 정투상도, 앞에서 보면 정면도, 뒤에서 보면 배면도, 위에서 보면 평면도, 밑에서 보면 저면도, 오른쪽에서 보면 우측면도, 좌측에서 보면 좌측면도를 그리는 것을 정투상도라고 합니다. 삼각법은 물체를 3분면에 놓고 그리는 건데요. 투영되는 것을 일각법이든 삼각법이든 오른쪽과 오른쪽, 투영되는 걸 오른쪽과 투영되는 걸 위쪽에 그리는 것, 이걸 삼각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삼각법은 오른쪽에 있는 것이 투영된 것이 우측면도로 가잖아요. 우측면도로 가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것이 삼각법이 되겠습니다. 삼각법 이렇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보시면 뭐가 보여요? 요거 보이잖아요. 요렇게 보이잖아요. 옆에서 좌측에서 봤을 때 뭐가 보일까요? 요거 보이고 이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좌측면도죠. 좌측면도를 좌측에다 그리는 것을 삼각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치수 보조기호 알아보겠습니다. 치수 보조기호는 지름은 파이, 반지름은 r, 구는 s, 9의 지름 합치면 s파이, 9의 지름은 SR, 정사각형은 네모죠. 정사각형. 두께는 T, 시크니스라고 그랬죠. 못따기는 챔퍼 C, 참고 치수는 이렇게 해놓으면 참고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용접기호, 이건 V형 맞대기 용접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 얘는 점용접, 일면 계산형 맞대기 용접은 하나는 계산을 안 치고 하나만 계산 친 거. 여기 일면 계산형 맞대기 용접이라고 했죠. 심용접, 이면 용접. 이면접은 뭐예요? V형 맞대기 용접할 때 여기 앞에 용접했는데 뒤가 이렇게 생기는 거, 이거 이면 용접이라고 했죠. 플러그 용접, 플랫 용접, 육성 용접, 가장자리 용접. 이 기호 아셔야 되겠죠. 네. 용접 보조기호는 이렇게 해놓으면 평평하게 다듬질해라, 갈아내라 이 말이죠. 이렇게 생겼으면은 끝단부를 매끄럽게 해라. 이렇게 하면 볼록하게 해라, 볼록하게 용접해라, 볼록하게 다듬어라. 이렇게 하면 오목하게 용접해라, 오목하게 해라 이런 뜻이겠죠. 영구적인 덮개판을 사용하는 것은 M이라 하고요. 제거 가능한 덮개판을 사용하는 건 MR이라 합니다. 이게 시험에 가끔 잘 나오죠. 뭐 다 잘 나오지만요. 헷갈리잖아요. 덮개 제거 가능한 게 MR이든가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 관을 연결할 때, 배관도 그릴 때요. 이렇게 하나 돼 있으면 나사로 서로 나사를 내서 이어라 이런 뜻이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두 개의 관을 용접해서 붙여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돼 있으면 플랜지를 이용해서 해라. 이렇게 돼 있으면 유니언식, 이건 턱걸이식으로 해라 이런 뜻이죠. 관의 마감 방식은 두 개에 있으면 맹오렌지고, 이건 용접식 케이블스라는 거고요. 이건 나사식 케이블스라는 거예요. 자, 신축관은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관이죠. 이렇게 돼 있으면 루프형, 슬리브형, 벨로우즈형.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주름관이죠. 주름관이 되어 있는 거죠. 스위블형 있습니다. 자, 온도계, 배관도 할 때 온도계, 압력계, 유량계를 표시할 수 있잖아요. P가 되면 프레셔예요. 프레셔. 압력계고요. F는 유량계, T는 온도계겠죠? T. 온도계. P, 압력계, F, 유량계. 밸브 볼까요? 이게 밸브 일반이잖아요. 이게 밸브 일반인데 여기다 이렇게 있으면 게이트 밸브, 글로브 밸브, 얘는 버터플라이 밸브예요. 돌리면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버터플라이 밸브고요.
한쪽으로 들어가고 한쪽 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한쪽 방향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 체크 밸브죠. 안전 밸브, 볼 밸브, 앵글 밸브는 90도로 회전해서 나가는 거. 이거 앵글 밸브라 했죠. 119번 유체의 기호와 종류. 수증기는 스팀 S, 가스는 가스 G, 물은 워터 W, 유류는 오일 O, 공기는 에어, 냉각수는 C죠. 예를 들어서 관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렇게 A라고 표시했어. 얘 뭐예요? 아, 얘는 관인데 공기가 지나가는 배관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120번 주요 찰강 규격 코 및 설명 보겠습니다. SS는 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인데요. SS에 400이라 돼 있다. 그러면 400은 최저 인정 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SM이라고 되어 있는데 SM 490A, SM 490B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는 용접 구조용 압연 강제인데요. 여기서 490은 최저 인정 강도를 의미하고요. ABC라는 것은 샤르피 흡수 에너지에 따른 분류입니다. SM00C 이렇게 되어 있죠. SM15C, SM45C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SM45C라 되어 있으면 45C는 탄소의 함량을 나타내는데 C가 탄소죠. 카본. 탄소인데 0.45%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재료기도 계속 볼까요? SPCC는 냉각 압연 강판. 이거 시험에 한 번은 꼭 나오거든요. 그리고 현장에 가시면 이거 다 배관에 진짜 써 있어요. 알아두시면 좋겠죠. SPHC 열간 압연 강판, SPP 배관용 탄소 관관. 제일 많이 용접하는 게 SPP잖아요. 배관용 탄소 관관. SPPS도 저는 용접을 좀 많이 초창기에는 많이 했거든요. 압력 배관용 탄소 관관, SPPH 고압 배관용 탄소 관관, SPPW 수도용 아연 도금 강판, SPHT 고온 배관용 탄소 관관, SPLT 저온 배관용 탄소 관관, SPW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 관관, STA 배관용 합금강 관관, STK 일반 구조용 탄소 관관, STKM 기계 구조용 탄소 관관, STS 배관용 스테인리스 관관, SECC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이게 지금 여기 써오는 재료 이 기호가요. 한 번이라도 시험에 나왔던 것만 적어 놓은 거예요. 한 번이라도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금속의 비중. 순수한 사도시 물에 대한 대상 물질의 무게 비를 비중이라 하는데요. 비중이 4.5 이하이면 경금속, 4.5 이상이면 중금속이라 합니다. 금속 비중이 가장 작은 것은 리튬이고요. 0.53이에요. 가장 큰 것은 이리듐이에요.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자, 주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것들. 이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티탄은 4.5고요. 마그네슘 1.7, 알루미늄 2.7. 알루미늄하고 마그네슘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용융 금속의 녹는 점도 시험에 잘 나오죠. 마그네슘 650도, 알루미늄 660도, 구리 1080도, 니켈 1450도, 철은 1540도, 텅스텐, W가 텅스텐이에요. 3380도. 녹는 점도 시험에 잘 나와요. 면심 입방 격자 FCC죠. 원자 충전율은 74%, 격자 내 원자 수는 4개, 배기수는 12개입니다. 전연성이 좋고 열 전달, 전기 전달률이 높고요. 알루미늄, 구리, 금, 은 같은 게 있죠. 전기 전도율이 높은 순서는 제일 전기 전도가 잘 되는 거. 이거 은이잖아요. 은, 구리, 금, 알루미늄, 순이고요. 전연성이 뭐예요? 전성. 두드리면 잘 펴지는 거. 연성은 잡아당기면 늘어나는 성질이죠. 전연성이 좋은 순서는 금은동 순이에요. 금은동 순이에요. 자, 최심 입방 격자는 이렇게 몸체자죠. 격자 안에 원자가 하나 들어요. 몸 안에 있는 거. 몸 안에 있다 해서 최심 입방 격자죠. 입방 격자 꼭지점 8개와 격자 중심에 1개의 원자가 있는 결정 구조인데요. 원자 충전율은 68%. 격자 안에 원자수는 2개, 베이스 8. 강도 따라 전연성이 떨어지고 용접 높고요. 크롬, 텅스텐, 몰리브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밀 6방 격자는 격자 내 원자수는 6이고 베이스는 12개고요. 전연성이 낮고 강호성이 좋잖아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마티즈 조화.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죠? 마그네슘, 티탄, 아연이죠. 마티즈 조아. 조밀 6방 격자는 마티즈 조아.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철강 재료를 분류할 때요. 순철, 강, 주철로 나눌 수 있는데 순철은 탄소 함량이 0.03% 이하. 어떤 책은 0.02% 되어 있어요. 어쨌든 순철은 탄소 함량이 0.03% 이하이고요. 강은 탄소 함량이 0.03%부터 2%까지를 강이라고 그래요.
탄소 함량이 0.7%인 걸 공석강이라고 그래요. 또 0.78% 이 부분을 공석점이다 이렇게 부르죠. 네. 탄소 함량이 0.03에서 0.78까지를 아공석강이라고요. 0.7%, 78%부터 2%까지를 과공석강이다 이렇게 불러요. 주철은 탄소 함량이 2%부터 6.67%까지를 주철이라는데요. 탄소 함량이 4.3%인 것을 공정주철이라 해요. 4.3% 탄소 함량이 4.3%인 것을 공정점이라고 하죠. 탄소 함량 2에서 4.3%인 것을 아공정주철이라고요. 4.3에서 6.67%까지를 과공정주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강의 5대 원소 시험에 나와요. 다음에 강의 5대 원소가 아닌 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탄소, 규소, 망간, 인, 황. 129번 강계 종류는 강계는 총 킬드강, 림드강, 세미킬드강 있죠. 킬드강은 페로실리콘, 알루미늄 등을 충분히 탈산한 강을 킬드강, 킬 주겠다. 뭘 주겠는 거? 산소를 주겠다는 거죠. 림드강은 망간 등을 가볍게 탈산한 것. 이런 것들은 주로 용접봉 같은 거 제작할 때 쓰이죠. 세미킬드강은 킬드강과 림드강의 중간쯤 되는 거예요. 탈산, 여기도 탈산 얘기가 주로 많이 나왔는데 탈산제는 페로망간, 페로티탄, 페로실리콘, 알루미늄, 망간 등이 나옵니다. 탈산제가 시험에 잘 나오죠. 순철의 자기 변태. 순철은 자기 변태가 있는데요. 강자성체에서 상자상체로 벽기는 이런 걸 자기적 변태, 자기 변태라고 하는데요. A2 변태점이라고 해서 768도에서 일어나고요. 이것을 퀴리점이라고 합니다. 다음 중 순철의 자기 변태를 무엇이라 할까요? 1번 퀴리점, 퀴리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131번 거의 다 와갑니다. 자, 순철의 동소 변태인데요. 912도를 A3 변태점이라고 하죠. 1400도를 A4 변태점이라고 해요. 자, 그럼 A3 변태점과 A4 변태점을 사이에 두고요. A3 변태점 위에서는 알파철이고요. A3와 A4 변태점 사이에는 감마철, A4 변태점을 지나면 델타철이라고 하고요. 또 A3 변태점 전에는 BCC, 채심 입방격자, A3 변태점과 A4 변태점 사이에서는 면심 입방격자이고요. 또 A4 변태점 이후에는 채심 입방격자. 저는 이거 채 이렇게 외운다고 그랬죠? 공석반응, 고체 A가 하나의 고체가 다른 고체 두 개로 변하는 걸 공석반응이라 한다 그랬죠? 자, 철에서 공석점은 FG 상태에서 보면은요. 탄소 함량 0.78, 변태점 A1 변태점 723도를 공석점이라고 하죠. 공석점을 공석강, 과공석강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오스나이트 조직이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로 나뉘어져요. 이런 걸 공석 반응이라 한다 그랬죠. 탄소 함량이 0.78% 이하인 것을 아공석강, 0.78% 이상인 것을 과공석강이라 한다 했죠. 공정 반응은 액체가 고체 A와 고체 B로 바뀌는 거예요. 자, 액체가 오스테나이트와 시멘타이트로 바뀌는 이런 거. 이걸 공정 반응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공정점은 탄소의 양이 4.3%인 거 주철이잖아요. 온도가 1130도인 점을 공정점이라 합니다. 그래서 공정주철은 탄소 함량이 4.3%인 거. 공정점인 것이죠. 그러면 탄소 함량이 4.3% 이하인 것은 아공정주철이라고 하고요. 과공정주철은 탄소 함량이 4.3%부터 6.67%까지를 과공정주철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포정반응 볼까요? 포정반응은 액체와 고체 A가 고체 B로 변하는 것을 포정반응이라고 그러고요. 철에서는요. 포정점은 반응 온도가 1490도, 탄소 함량이 0.18%인 것을 포정점이라는데요. 액체와 델타철이 오스나이트, 감마철이 되는 것을 포정반응이라 합니다. 자유도는 깁스 상률, 자유도는 이렇게 구하는데요. 물의 삼중점은 보시면은 자유도가 제로이고요. 금속에서는 압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를 제해서요. 자유도가 이렇게 되고요. 공점점, 공석선, 포정선은 자유도가 0입니다. 강의 기본 조직 볼까요? 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금 설명했죠. 강은 기본 조직이 있어요. 페라이트, 펄라이트 뭐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볼까요? 페라이트라는 건 채심입방자 BCC고요. 철원자가 중간중간 비해서 굉장히 무릅니다. 오세나이트는 감마철에 탄소가 고용되는 것으로 면심 입방 격자이죠. 시멘타이트처럼 단단한 물질이에요. 펄라이트,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가 층상으로 있는 거 펄라이트죠. 레데브라이트는 탄소 4.3% 부분에서 액체 상태 용융철이 1130도에서 응고에 생기는 거. 오세나이트와 시멘타이트가 혼합된 공정 조직을 레데브라이트랍니다.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와요? 다음 중 강의 기본 조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1번 페라이트, 2번 오세나이트, 3번 펄라이트, 4번 마르텐자이트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137번 탄소광에 생기는 취성. 적열취성이라는 것은 황화철을 만드는데 이로 인해서 강이 고온에 깨지는 고온취성이 생겨요. 적열취성이란 뭐예요? 고온으로 가열됐을 때 깨지는 성질. 이거를 고온취성이라고 하죠. 적열취성. 이거 왜 생겨요? 황 때문에 생긴 거예요. 망간을 넣으면 이 취성을 방지합니다. 청열취성이라는 것은 200에서 300도 정도로 가열됐을 때 깨지는 성질이에요. 이거 왜 생기는 거예요? 청열취성. 청열취성, 저온취성이라고 돼요. 청열취성, 저온취성 같은 말이에요. 적열취성, 또 고온취성 같은 말이에요. 청열취성 생기는 건 인 때문에 생겨요. 상온취성이란 건 뭐냐면 상온에 있었는데도 딱 부딪히면 깨지는 성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 왜 생겨요? 상온취성은 인 때문에 생긴 거예요. 스테인리스 강은 강의 12% 이상의 크롬을 첨가해서 내식, 잘 부식되지 않게 한 것을 스테인리스 강이라 합니다. 마르텐자이트의 스테인리스 강은 13%의 크롬을 담금질해서 얻은데요. 자동차 가공성이 좋고 용접성도 좋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STS 410이 있어요. 페라이트의 스테인리스 강은 12에서 18% 크롬을 함유한 스테인리스 강인데요. STS 430이 대표적이고요. 18크롬 강으로 불립니다. 그 다음에 석출경화형 스테인리스 강이 있죠. 스테인리스 강에서 5개 제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스테인리스 강 하면 원래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세나이트 스테인리스 강이죠. 크롬 18%, 니켈 8%라고 함유하고 있어서 188 강이라고도 하잖아요. 내식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비자성체, 자석 안 붙어요. 훌륭한 가공성이 있어요. 입계 부식이 있습니다. 입계 부식이란 건 뭐예요? 입계에서 크롬 탄화물을 생성되고 크롬이 부족해서 입계에서 부식이 생기는 거. 이게 입계 부식이잖아요. 클레드 강이라는 것은 한 금속의 다른 금속 전체를 피복하는 것을 클레드 강이라 하는데요. 강을 기본 모재로 해서 아변, 폭발, 접합, 비드사키 등을 해서 만들어요. 두 종류 이상의 금속을 특성을 복합적으로 얻을 수 있고요. 바이메탈 등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철 볼까요? 주철이라는 것은 탄소 함량이 2%에서 6.67%인 것을 말하고요. 전연성이 작고 기계 가공이 쉽고 내마모성, 내부식성이 좋고 저렴해요. 자, 흑연화라는 건 뭐냐면 Fe3C, 이게 뭐예요? 시멘타이트죠? 시멘타이트가 철과 탄소로 분리되는 것을 흑연화라고 그래요. 흑연화가 되면 용융점이 낮아지고 강도도 작아지지만 주조성은 좋아요. 그래서 주물로 만들어 쓰잖아요. 주철은 주물로 만들어 쓰죠. 규소를 넣으면 흑연화를 촉진해요. 흑연화를 촉진하는 것은 규소예요. 흑연화를 방지하는 건 망간이에요. 망간.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여러 가지 다 있지만 최소한 흑연화 촉진제는 규소다. 흑연화를 방지하는 건 망간이다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마우러 조직선도는 탄소와 규소의 함유량에 따라 주철의 조직 변화를 나타내는 표예요.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탄소와 규소의 함유량에 따라 주철의 조직 변화를 나타내는 표는 무엇일까요? 1번 마우러 선도. 그러면 마우러 조직선도가 맞는 거죠. 주철의 장단점 보겠습니다. 142번이에요. 자, 거의 다 와갑니다. 주철의 장점은 용융점이 낮고 유능성이 좋습니다. 마찰 저항이 우수하고 내식성이 있어요. 가격이 저렴하고 절삭 가공이 되고요. 압축 강도가 인장 강도에 비해서 커요. 압축에 대해서 굉장히 강합니다. 단점 한번 볼까요? 주철의 단점. 용접이 힘들어요. 용접 거의 안 돼요. 수리도 안 돼요. 수리 용접도 안 되고 아무것도 잘 안 돼요. 인장 강도와 충격 값이 작아서 조금만 충격을 줘도 깨져버려요. 상온에서는 가단성 및 연성이 없다. 가단성은 뭐예요? 단조를 만드는 거. 두들기면 펴지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연성이 없어요. 주철의 종류 볼까요? 보통 주철, 해주철이라고도 하죠. 규소 함량이 높아 탄소가 흑연 상태에 존재하고 파단면은 회색입니다. 주주성과 절삭성이 좋고 주로 주물용으로 사용해요. 백주철은 탄소가 Fe3C 상태로 존재하고 파단면은 흰색입니다. 경도와 내마모성이 요구되는 기계 부품에 많이 사용되고요. 반주철은 회주철하고 백주철의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미아나이트 주철은 흑연을 미세화시켜서 강도를 높인 주철입니다. 실드 주철이라는 것은 주물 표면을 급냉시켜 접촉면을 백주철로 만든 거, 이걸 실드 주철이라 한다 그랬죠? 구상흑연 주철은 마그네슘, 칼슘, 세슘, 이거 세카마 이렇게 외우면 좋다 그랬잖아요. 마그네슘, 칼슘, 세슘을 첨가해서 편상흑연이요. 이렇게 조직을 보면요, 이렇게 흑연이 편상으로 있는 거죠. 편상흑연이 있으면 잘 깨진다 했잖아요. 세카마, 마그네슘, 칼슘, 세슘을 넣으면 편상흑연이 구상흑연 동그란 걸 바뀐다고 그랬죠? 구상흑연을 바꾼 주철을 구상흑연 주철이라고 그래요. 기계적 성질이 향상되고 내마모성도 우수해집니다.
가단 주철, 가단이라는 단조가 가능하다는 것. 두들겨서 만드는 단조가 가능한 주철. 열처리를 통해서 견인성을 부여한 주철로서요. 단조가 가능한 거예요. 주조성과 결상성이 좋은 것이 가단 주철이 되겠습니다. 144번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비중 2.7. 시험이 잘 나오죠? 용융점 660도. 변태점 없고요. 전기 전도율 좋고 전연성도 좋습니다. 자, 알루미늄 화금 볼까요? 실루민은 알루미늄에다 실리콘 넣은 거. 실리콘이 규소죠? 이걸 실루민이라고 그래요. 라우탈은 알루미늄에다가 실리콘 넣은 데다 구리를 첨가한 거. 이거 라우탈이라고 하죠? 라우탈에서 구구절절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구리를 첨가하면 구구절절 절삭성이 향상시키고요. 실리콘을 첨가해서 주두성을 향상시킵니다. Y약금 알구니마 Y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알구니마 Y. Y약금은 알루미늄, 구리, 니켈, 마그네슘. 로우엑스는 알구니마 Y. Y약금에다가 실리콘을 섞은 거, 기소를 섞은 거예요. 코비탈륨은 Y합금에다가 티타늄과 구리를 0.2%씩 첨가한 겁니다. 하이드로날륨은 알루미늄에다가 마그네슘 넣은 거고요. 알미는 알루미늄, 망간, 알드리는 알루미늄에다가 마그네슘에다가 실리콘 넣은 거. 두랄루민은 외워야 되죠. 두랄루민, 알구마망두, 알구마망두는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 망간을 넣은 것을 두랄루민이라고 하죠. 알구마망두, 알고니마 Y 외워둬야 되겠죠. 구리 볼까요? 구리는 비중이 8.96이고 용융점은 1080도입니다. 변태점 없고요. 전연성 좋고 열전jal도 우수하고요. 해세 부식되고 환산 염산에 용해됩니다. 자, 구리합금 볼까요? 황동, 구리합금 중에 황동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이죠. 아황산가스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아황산가스. 황동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이에요. 길딩메탈은 아연이 5% 정도 들어있는 거. 메달 만들 때 쓰죠. 길딩메탈. 톰백은 파리황동이라고 하죠. 파리황동. 아연 20% 들어있는 거. 메달, 액세서리, 악기 이런 거 쓰고요. 칠삼황동은 카트리지 브라스라고 하죠. 아연이 30% 들어있는 거. 육사황동은 문주메탈이라고,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문주메탈. 육사황동은 아연이 40%, 강도가 필요한 데는 문주메탈이에요. 양은은 73항동에 15에서 20% 니켈을 첨가한 것을 양은이라고요. 에드머럴티 황동은 에칠주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에칠주. 에드머럴티는 73항동에 주석 1% 섞은 거. 네이버 황동은 내육주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네이버 황동은 64황동에 주석을 1% 섞은 것을 네이버 황동이라고. 델타 황동은 64황동에 철을 합금한 거고요. 연항동에서 연은 납이란 뜻이에요. 64항동에 3% 이하의 납을 첨가하여 절삭성을 향상시킨 쾌삭항동인데요. 연이 한문으로는 납이고요. 영어로는 리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리드브라스라고도 해요. 청동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인데요. 포금은 구리, 주석, 아연 등을 섞은 것인데요. 대포 포신 등으로 쓰입니다. 켈밋은 구리에다가 납이죠. 납을 섞은 건데 베어링용으로 사용되고요. 코스납금은 니켈하고 실리콘, 규소를 첨가한 구리합금은 코스납금이 되겠습니다. 자, 니켈 볼까요? 니켈은 비중 8.9, 용융점은 1450도예요. 니켈 구리합금은 콘스탄탄 4, 5, 6, 7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콘스탄탄은 니켈이 40에서 50% 들어있는 거. 전기 저항성이 우수하고 전기 저항성 사용되고요. 모넬메탈은 4, 5, 6, 7, 니켈이 65에서 70% 들어있는 거. 내열성, 내식성, 내마모성 우수합니다. 니켈 구리 합금 이건 아닌데요. 여기까지 끊고요. 자, 니켈 합금에서 불변강 있죠? 불변강은 인바, 엘린바, 슈퍼인바예요. 자, 니켈 구리 합금은 얘네고요. 얘네는 다른 거예요. 자, 히스텔로인은 니켈 몰리브덴 합금이고요. 인코넬은 니켈에다 크롬, 철 이런 것들을 섞은 겁니다. 니켈 합금이에요. 얘네들은 니켈 합금이에요. 일반적인 열처리 한번 볼까요? 열처리는 당금질, 뜨임 여러 가지 있죠. 첫 번째 당금질부터 볼까요? 당금질은 영어로 퀸칭이라고 합니다. 퀸칭 이렇게 퀸칭이라고 나온 적도 있어요. 시험에. 당금질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A3 변태점보다 30에서 50% 높은 온도로 가열한 후에 주로 무슨 물을 써요? 소금물이 가장 잘 된다고 그랬죠? 소금물이나 기름에 급냉시키는 거 당금질이라는데요. 당금질을 한 이유가 뭐예요? 강도와 경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죠. 자, 열처리를 하면은
담금질을 하면 어떻게 돼요? 황 때문에 취성이 생겨요. 딱 부시면 깨지는 성질이 생기죠. 이걸 고온취성이라고 하는데요. 고온취성을 막기 위해서 망간을 첨가하면 됩니다. 자, 뜨임이라는 건 뭐냐면 템퍼링이라고 그러죠. 템퍼링. 담금질한 강을 왜 하는 거예요? 뜨임은 왜 하는 거예요? 취성 때문에 그래요. 담금질하면 취성이 생기니까요. A1 변태점 이하로 가열한 후 선행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취성이 제거되고 인성이 증가돼요. 하지만 뜨임 취성도 온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도 뜨임 취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뜨임 취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몰리브덴, 바나듐, 텅스텐을 첨가하면 뜨임 취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죠. 뜨임 취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는 물질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몰리브덴, 바나듐, 텅스텐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림 볼까요? 공불표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공불표, 공기 중에서 불림 처리하는데 하는 이유는 표준화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공불표, 가공된 강을 A3 변태점보다 30에서 50도 높은 온도로 가열하는 공기 중에 선행시키면 되는데요. 하는 이유는 조직을 표준화하기 위해서요. 공불표, 공기 중에서 불림 처리하는데 하는 이유는 표준화다. 표준화가 영어로 뭐예요? 노멀라이징이다. 모두 똑같이 하는 거. 노멀라이징이죠. 4번 풀림. 풀림은 어닐링이라고 그래요. 625에서 25도로 가열하고 논에 서행하는데요. 노플련, 노플응으로 외우라고 했죠. 논에서 풀림 처리하는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질을 연화시키기 위해서. 논에서 풀림 처리하는 노플응 하는 거 왜 하는 거예요? 잔류력 제거하기 위해서. 자, 잔류력 제거하고 재질을 연화시키기 위해서 풀림 처리해요. 항온열 처리라는 건 뭐예요? 152번. 강을 가열하면 냉각도 중 특정 온도에서 항온 유지하여 담금질 변형 및 균열을 방지하는 걸 항온열 처리라고 했죠. 오스 템퍼링, 마하 퀸칭, 마 템퍼링, 타임 퀸칭 있어요.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오마마타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항온열 처리는 오마마타. 오스 템퍼링, 마하 퀸칭, 마 템퍼링, 타임 퀸칭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표면 경화법 첫 번째 침탄법 있죠? 강의 표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 침탄법. 침탄법은 표면에 탄소를 침입시키는 방법으로서요. 표면을 경화시키는 방법인데요. 고체 침탄, 액체 침탄, 가스 침탄이 있습니다. 질화법은 강의 표면에 암모니아와 같은 질소를 포함된 물질을 장시간 가열해서 표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걸 질화법이라고 그래요. 자, 강의 표면 경화법 세 번째는 금속 침투법인데요. 금속을 침투시켜서 강의 표면을 경화시키는 건데요. 침투시키는 물질하고 이름하고 매칭시키는 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죠. 세라다이징은 아연을 침투시키고요. 칼로라이징은 알루미늄 침투시키고요. 크로마이징은 크롬, 앞 글자가 비슷하죠. 크롬 침투시키고요. 실리코나이징은 실리콘이 규소죠. 규소를 침투시킨 겁니다. 화형 경화법이라는 것은 표면을 산소 아세틸렌 화염으로 가열한 다음에 냉각하면 단단해지겠죠. 이런 거를 화형 경화법이라고 그래요. 쇼피닝이라는 건 모재 표면에 강으로 된 작은 입자를 막 고속으로 분사시켜 가지고 생긴 소성 변형으로 표면을 경화시키는 것, 표면을 단단하게 하는 것을 쇼피닝이랍니다. 하드페이싱이라는 것은 모재보다 단단한 금속을 발라주는 거예요. 비드쌓기를 하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융접을 하든 압접을 하든 하여튼 거기다 씌워주는 거, 이것을 하드페이싱이라 한다 그랬죠.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열처리를 하면은 강의 표준 조직이 열처리 후 조직으로 바뀌어요. 뭐 있을까요? 마르텐자이트가 있어요. 마르텐자이트는 담금질을 한 다음에 생긴 거예요. 담금질을 하고 나면 강의 표준 조직이 마르텐자이트 조직으로 바뀌어요. 침상이 매우 단단한 조직이죠. 강도와 경도가 매우 높지만 연성이 낮습니다. 자, 투르스타이트는 마르텐자이트를 뜨임 처리하면, 그 뜨임 처리하면은 투르스타이트가 되는 거죠. 마르텐자이트보다 연성이 증가합니다. 솔바이트는 마르텐자이트, 투르스타이트를 뜨임 처리해서 생성된 조직이에요. 베이나이트는 오세나이트 조직을 항온 열처리에 생성된 조직이에요.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올까요? 다음 중 강의 표준 조직이 아닌 것은 해서 이거 하나 섞겠죠. 아니면 다음 중 조직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1번 마르텐자이트, 2번 투르스타이트, 3번 솔바이트, 4번 해가지고 강의 표준 조직 하나 넣어주겠죠. 뭐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네요. 자, 어떠신가요? 긴가요? 네. 자, 이걸 잘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거를 주무실 때 틀어놓고 주무시고요. 시험 보러 가실 때 내가 뭘 공부했나 머릿속이 막 백지처럼 하얘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걸 틀어놓고 한번 처음부터 쭉 보세요. 1시간 조금 넘으면 이거 다 볼 수 있거든요. 보시면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 책을 가지고 가세요. 시험장에 가져가셔서 이 책을 한번 계속 넘기면서 과거에 공부했던 것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그러면 금방 이게 머리 다 떠올라요. 다시 머리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시험장에 가서 공부한 거 책을 막 두꺼운 거 가져가 가지고 보다 보면 내가 뭘 공부했는데 더 헷갈려요. 그러겠죠? 그래서 책을 일부러 얇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얇게 만들었거든요. 자, 시험 보러 가시기 며칠 전부터는 여기다가 좀 이렇게 낙서 같은 것도 하시고요. 이게 메모하실 거 있으면 메모도 하시고요. 이 책을 이용해서 계속 보세요. 계속 보시면은 최소한 여기 나온 거는 150 몇 개죠? 절대 틀릴 일이 없습니다. 그러겠죠? 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적중 예상 문제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